NBA는 세계 최고의 농구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리그이고 그만큼 진입 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조건은 키인데요. 물론 최근 농구 트렌드는 가드 중심으로 화끈한 공격 농구가 활성화되어 한동안 가드 포지션 선수들이 MVP를 쓸어가기도 했으나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월한 신장을 가진 선수들이 리그를 지배했고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드래프트 때 3픽으로 밀렸던 것도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0대 가드도 작다는 소리를 듣던 시대에 180도 아닌 170도 아닌 160cm라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작은 키를 가졌던 선수가 NBA에 입성해 13년 동안 주전으로 코트를 누볐었는데요. 이 선수는 NBA 역사상 최단신 먹시 보그스입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썼던 또 다른 작은 키 전설 앨런 아이버슨을 소개해드렸을 때 183cm가 작은 키라니 라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아이버슨보다도 훨씬 더 작은 먹시 보그스가 어떻게 160cm의 키로 NBA에서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농구를 할 수 있었는지 작은 거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먹시 보그스는 1965년 1월 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키가 160대, 어머니의 키가 140대로 보그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또래 중에 늘 키가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주눅이 들기보단 오히려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대장 스타일이었고 8살 때부터 농구를 즐기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녔는데요. NBA 선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12살 때부터였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 끌려가면서 어머니가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보그스에게는 농구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볼티모어 내의 농구 명문이었던 던버 고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한 보그스는 점차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해 나갔는데 졸업반 때 팀의 59승을 이끌어내면서 팀 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장학금을 받고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에 들어가 농구 커리어를 이어가게 되는데 대학 무대에서도 3년간 평균 14.8득점, 9.5 어시스트, 3.8 리바운드라는 포인트 가드로서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고 1986년 피바 농구 월드컵에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우승까지 맛보는 등 대학 농구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 1라운드 12픽으로 워싱턴 블리츠의 지명을 받으면서 역사상 최단신으로 NBA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블리츠에는 역대 최장신 마누트 볼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단신과 최장신의 조합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보그스의 루키 시즌은 실망스러웠는데 슛 성공률은 40% 밑으로 떨어졌고 평균 5득점에 그치면서 관중들의 눈길을 끄는 마스코트 같은 선수에서 커리어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14경기를 주전으로 뛰긴 했으나 짧게 주어진 출전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기에는 무리였고 점점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와중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샬럿 호네츠라는 신생팀이 생기면서 확장 드래프트가 실행됐고 루키 시즌을 마친 보그스는 샬럿으로 트레이드되어 본격적으로 NBA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샬럿에서의 첫 시즌은 여전히 벤치 자원으로 기용되었지만 워싱턴에 비해 좀 더 많은 출전 시간과 기회를 받았고 평균 5.4득점, 7.8 어시스트로 주요 스탯도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하위권을 전전하던 팀 성적과 아직까지 그저 그런 선수에 불과했던 보그스가 본격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앨런 브리스토우가 감독으로 부임한 후부터였습니다. 1991년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으로 레리 존슨을 데려오고 다음 해에는 2순위로 알론조 모닝을 뽑아오면서 먹시 보그스와 델 커리 등 기존 멤버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어 팀 전력은 점차 상승했는데요. 단신 가드들은 어쩔 수 없이 수비에서 약점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공격으로 팀에 기여하는 것과 다르게 보그스는 팀 플레이에 치중하는 정통 포인트 가드였는데 일반인 사이에서도 작은 키인 그는 엄청나게 낮은 드리블을 활용했기에 볼을 안정적으로 운반하면서 적재적소에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또한 커리어 내내 평균 턴오버가 1.6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92-93 시즌 평균 득점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면서 완전
완전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자리 잡았고 알론조 모닝, 델 커리, 레리 존슨과 함께 달리는 농구, 런앤건 스타일을 완벽히 구사하면서 44승을 거둬내 동부 5위로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레리 버드, 맥헤일, 페리시가 버티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였는데요. 1차전은 패배했지만 2차전부터 13득점, 8어시스트로 쏠쏠한 활약을 해주면서 시리즈 동률을 만들었고 이후 레리 존슨과 알론조 모닝이 화끈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내리 3연승을 달려 3승 1패로 보스턴을 잡는 하위 시드의 파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2라운드에선 패트릭 유잉이 이끄는 동부 1위 뉴욕 닉스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우선 뉴욕 원정에서 열린 두 경기는 모두 패배하면서 분위기를 내줬으나 홈으로 돌아온 3차전 보그스는 16득점, 8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60%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도움 수비를 하던 와중 2m가 훌쩍 넘는 패트릭 유잉을 뒤에서 블록하는 등 훌륭한 활약에 힘입어 접전 끝에 첫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 다음 4차전도 양팀 모두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졌는데 아쉽게 2점 차로 패배하면서 닉스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고 5차전을 내주면서 92-93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단 5년 만에 팀 승률을 5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플레이오프에서 2라운드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성과였고 이때를 기점으로 샬럿은 동부의 신흥 강호로 부응하게 됩니다. 다음 93-94 시즌 보그스는 평균 10.8득점, 10.1어시스트, 4.7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시즌 더블더블을 달성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통해 샬럿의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록 팀은 주축 선수 켄달 길의 이적과 알론조 모닝, 레리 존슨이 연달아 부상을 당하면서 41승 41패에 그쳐 동부 9위로 아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NBA 입성 초기 그저 마스코트 선수에 불과했던 보그스로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보그스의 급성장과 모닝과 존슨이 부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복귀한 94-95 시즌 샬럿은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켰는데 동부에서 50승을 거둬내면서 창단 최고 승률을 갈아치웠고 동부 4위로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5번 시드로 올라온 시카고 불스였는데요. 그 당시 조던은 야구를 하다가 시즌 후반부에 복귀해 100%로 폼이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기에 샬럿이 이길 수도 있다고 예상되었습니다. 보그스는 시리즈 내내 마이클 조던에게 철거머리 마냥 달라붙으면서 점프 직전까지 계속 괴롭혔는데 키가 너무 작아 슛 견제가 안되다 보니 공격수가 슛을 쏘기까지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견제했습니다. 그 결과 조던과 1대1 매치업에서 공을 뺏어낼 뻔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도움 수비로 공을 스틸해 오기까지 하는 등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리그 정상급 수비수들이 때려가면서 막아도 기어이 득점을 해내던 조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리즈 평균 32.3득점, 6.5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샬럿을 잡아냈고 그 과정에서 보그스에게 쌓인 감정이 있었는지 그를 난쟁이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슛을 쏴보라는 듯이 대놓고 버려두는 세깅 디펜스로 굴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드 이상의 강력함을 지니고 있던 불스에게 1승 3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샬럿은 일찍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95-96 시즌을 앞두고 팀에서 평균 20득점 이상을 뽑아주던 알론조 모닝이 자신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존슨과 불화가 생겼고 갈등이 깊어진 끝에 시즌 개막 하루 전에 마이애미 히트로 떠나버리면서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부상을 앓고 있던 존슨마저 뉴욕 닉스로 이적했고 전성기를 함께하며 호흡을 맞추던 기동력이 좋은 주축 선수들이 사라지자 보그스의 효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는데요. 샬럿은 새로 데려온 에이스 글렌 라이스를 주축으로 팀 구성을 새롭게 바꿔나갔고 어느덧 30대가 된 보그스도 97-98 시즌 도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팀에서는 샬럿에서 활약했던 것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고 벤치 멤버로 1년만 함께한 뒤 99년에 토론토 랩터스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2시즌을 더 뛰면서 토론토의 창단 첫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함께했으나 작은 키를 커버하던 폭발력 있는 스피드와 활동량이 잦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2001년을 끝으로 먹시 보그스는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훌륭한 득점원까지는 아니어도 득점에서 제 몫을 해주면서 팀 플레이를 우선시해 샬럿의 속공 농구를 지휘했던 최단신 레전드 먹시 보그스, 앨런 아이버슨, 아이지아 토마스 등 올스타 출신의 더 화려한 경력을 가진 단신 선수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160cm의 키로 NBA에서 당당히 주전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고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그의 플레이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